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3차 나이스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업평가 1실 최준기 실장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바꿔놓은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 미국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미디어 사업자별 영향, 신용등급 방향성을 주제로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로 송부된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평가본부 최경희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의 최경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OTT 서비스가 미디어 산업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OTT의 침투율이 매우 높은 미국 시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국내 미디어 사업자별 영향 그리고 중기적 신용 등급 방향성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사이에 어떻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OTT의 성장성 및 점유율 등 객관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우선 미디어 산업 내 주요 사업자는 크게 지상파, PPC, TV, 위성방송사, IPTV, OTT 콘텐츠 제작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플레이어들 사이 중심의 이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 산업의 초창기에는 유선 네트워크의 보급이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지상파가 산업 내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종합유선방송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CATV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기존 유선방송보다 화질 및 서비스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IPTV가 도입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을 전후로 OTT로 대표되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및 전자기기 보급의 확산은 어떻게 콘텐츠를 볼 것인가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볼 것인가로 수요자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 내 경쟁 구도는 기존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OTT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OTT란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데 최근에는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모되었습니다. 이러한 OTT 서비스는 광고의 유무와 유료 구독제 여부에 따라서 크게 광고형, 혼합형, 구독형, 단편 구매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존 미디어 사업자들의 입지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사업 형태는 구독형 OTT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구독형은 전통적 의미의 방송사와 제공 콘텐츠의 영역이 중첩되고요. 둘째로 독점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존 방송 플랫폼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형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존 방송 사업자들에게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OTT의 시장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wC에 따르면 글로벌 OTT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460억 달러로 2024년까지 연평균 13.4%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8.5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1년까지 연평균 21.3%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시장 규모는 광고형 서비스가 제외된 수치이고요. 광고형 OTT를 포함할 경우 시장 규모는 약 2배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어 지역별 성장세를 살펴보면 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은 아직 OTT 서비스의 보급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연평균 17에서 18%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2010년대 초반 이후 이미 OTT 이용이 활성화된 북미 및 서유럽은 연평균 10에서 12% 내외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장 점유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한국의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40%, 웨이브 21%, 티빙 14% 등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글로벌 OTT의 점유율이 40%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존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한류 콘텐츠 투자 추이,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OTT의 한국 진출 본격화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중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글로벌 OTT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주요 OTT 사업자별 서비스의 특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T는 제공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크게 실시간, 비실시간, 그리고 프리미엄, 비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OTT 서비스들은 실시간 서비스에서 우위에 있지만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공급이 부족하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OTT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OTT가 산업 전반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OTT의 확산은 소비자의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코드 커팅이란 유료 방송을 해지하고 OTT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를 뜻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OTT 확산 속도가 빠른 이유는 유료 방송의 이용 요금이 높아서 코드 커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엠피어 어널리시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요 국가별 유료 방송의 월 AR 비율은 미국이 약 87달러, 캐나다가 약 48달러인데 비해 멕시코 약 16달러, 한국 약 9달러로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대비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유료 방송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2013년부터 코드 커팅 혹은 처음부터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는 코드 네버 현상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다음에서는 유료 방송 해지 현상이 향후 한국 시장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코드 커팅의 비용 절감 효과 비교를 통해 예측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미국의 경우 월 평균 약 89달러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한국은 코드 커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료 방송이 셋톱박스를 통해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OTT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 넷플릭스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이 IPTV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만큼 코드 커팅이 확산되지 않더라도 국내 OTT의 이용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OTT의 성장을 가치 사슬의 확장 측면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D 가치 사슬이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이어지는 자원의 통합 과정을 뜻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CP&D 유흥 복합 추세는 초기에는 콘텐츠 제작사들의 OTT 플랫폼으로의 영역 확장과 순수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플랫폼 사업자, 통신 사업자, 그리고 전자기기 제조업자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타산업 사업자들의 가치사슬 확장 사례로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닷컴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AT&T의 HBO 맥스, 애플의 애플 TV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TT의 성장은 광고에서 구독으로의 방송 사업자 수익 모델 전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국내 광고 시장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3% 내외로 저하되는 등 신규 진출자의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지상파의 방송시장 내 광고 매출 비중이 2009년 60%에서 2019년 32%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시장 내 타 매체의 침투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대기업 광고주 등 전통 매체의 고정된 수요자층을 감안할 때 수요의 하방 경직성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독형 서비스 결정의 주요 요인 중 광고를 시청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꼽히는 등 소비자가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두는 가치가 과거 대비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향후 사회 전반의 가계 경제 상황이 개선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미국 주요 미디어 사업자들의 동향 그리고 신용 등급 추이 분석을 통해서 향후 산업의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분석은 S&P 글로벌 레이팅의 평가 내용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각 사업자들에 대한 분석은 S&P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한 나이스 신용평가의 고유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아컴 CBS입니다.
바이아컴 CBS는 PP 및 영화의 제작 및 배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바이아컴, 그리고 미국의 3대 지상파 방송국 중 하나인 CBS의 합병으로 출범했습니다. 회사는 보유 채널들의 재송신율과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2011년 기존 BBB-에서 BBB 제로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OTT의 성장에 따른 회사의 시장 지배력 약화, 그리고 전체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광고 매출의 저하 등으로 2020년 전망이 네거티브로 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2018년 이후 현금 창출력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차입 레버리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지상파 및 PP 사업자들의 최근 재무 흐름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AT&T입니다. AT&T는 케이블,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데요. 2018년 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를 수직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AT&T는 기존 통신사업 내 투자 확대로 이미 2015년 기존 A-에서 BBB+로 등급이 하향된 상태였고요. 타임워너 인수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면서 2018년 BBB 제로로 등급이 추가로 하향되었습니다. 회사의 전체 매출액은 기업 인수로 과거 대비 성장했지만 2014년까지 2배 내외를 기록한 총차입금 EBITDA 지표는 2020년 말 기준 3.7배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AT&T의 신용등급 추이는 비미디어 사업자의 공격적인 사업 진출이 초래하는 중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등급 추이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업자들 중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넷플릭스의 재무지표 흐름에는 자본 집약적이고 선점자의 우위가 명확한 OTT 서비스의 사업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OTT 사업 초기에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 그리고 마케팅 비용 부담 등으로 부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보였고, 총차입금 에비타 지표도 2016년 5.7배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구독자의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콘텐츠 투자 규모 조절 등으로 차입 레버리지 비율이 점차 개선되었고요. 2020년을 기점으로 영업 현금 흐름도 흑자 전환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의 신용등급 추이는 경고했던 기존 미디어 시장에 신규 사업자로 진입해야 하는 부담을 이겨내고, 구독자 증가, 그리고 콘텐츠 투자 확대의 선순환 궤도에 빠르게 진입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사업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지상파, PP, 영화사, 놀이공원, OTT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2018년까지 안정적인 재무 흐름을 보였지만 2019년 21세기 폭스 인수에 따른 부담으로 차입 레버리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재무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의 신용등급은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기존 A에서 BBB+로 2단계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신규 투자 확대, 그리고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다만 다수의 판권을 기반으로 한 회사의 경쟁 우위를 고려했을 때 수직 결합을 통해 미디어 사업을 시작한 통신사업자 대비로는 OTT 등의 신규 사업이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위협은 기회와 함께 오듯이 신매체가 미치는 영향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 구조, 주요 수요층, 그리고 기술 경쟁력 등에 따라서 매우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챕터에서는 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사업자별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을 분석해보고요. 이에 따른 향후 사업자별 실적 추이와 신용 등급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이제부터 설명드릴 사업자별 중기적 영향을 도식화한 자료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및 PP 사업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상파와 PP는 방송사 영향력 저하에 기인한 광고 매출 저하와 제작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 등급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업자들은 자체 OTT 사업을 확장함과 동시에 글로벌 OTT로의 콘텐츠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뉴미디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OTT로의 콘텐츠 판매는 광고 매출 저하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고 제작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자사의 고유 OTT 플랫폼의 독점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구독자 유치를 저해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CATV입니다. CATV 사업자는 OTT 서비스의 도전을 가장 정면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사한 가격 수준의 셋톱박스를 통해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의 품질이 더 우월한 IPTV로의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TV 사업자들은 현재 OTT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셋톱박스를 출시하고 엔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고가의 셋톱박스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스마트 기능 사용을 위해 더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IPTV입니다. OTT가 IPTV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 3사가 IPTV 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수요 증가와 결합 상품의 경쟁력 등으로 사업부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동사업자들은 콘텐츠 관련 투자를 확장하고 있고 글로벌 OTT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CATV로부터 가입자의 이동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콘텐츠 제작사는 OTT의 성장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OTT 서비스의 확산은 콘텐츠 제작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요. 이에 따른 협상력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산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OTT 시장의 성숙기가 도래하고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OTT 사업자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콘텐츠 제작사들은 제작 확대에 따른 운전 자금의 부담 증가, 그리고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제작사 지분 취득 등으로 재무 안정성이 중단기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 미디어 성장에 따른 미디어 사업자의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뉴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사업자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재무 상태의 변화를 검토하고 타 산업 사업자들의 미디어 시장 진출이 기존 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새로운 규제 도입, 그리고 통신사와 OTT 사업자 간의 망 중립성 소송의 결론이 시장에 주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미디어 사업자들의 신용 등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연구원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OTT는 기존 미디어 매체의 대체 서비스인가 보완 서비스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보완적 성격이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대체적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확장 단기의 OTT 산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콘텐츠의 특성별 다수 사업자의 시장 지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수요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기존의 시장 파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수요자들이 OTT 이용에 대한 효용 확인, 그리고 학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난 후에 기존 매체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넷플릭스의 대항마인 디즈니 플러스의 영향력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비교적 단기간 안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디즈니는 다수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OTT 사업의 초기 투자 부담이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요.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고유의 매니아층을 기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즈니는 미성년 여성 연령층 그리고 가족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서 넷플릭스와는 타겟 수요층이 다소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가입자의 디즈니 플러스로의 이탈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향후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질문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세로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의 시장 침투 가능성은 있지만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국내 시청자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류 콘텐츠 선호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현재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고 신고제로 운영되는 OTT 사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디어 산업 내 흐름은 현재와는 매우 상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산업 내 경쟁 구도가 오히려 기존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OTT 등 뉴미디어의 부상으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미래 전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일 발표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다시 보기 URL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이스 신용평가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바라시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 담당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